아주 멍청해졌어요. 두 개가 나빠졌어요. 눈하고 뇌하고. 급격하게. 4차 맞아라도 잘 안 맞으려고 지금. 4차 맞았다 완전 바보 되면 어떡해. 그죠? 지금도 바보가 됐는데. 다시 나간다고요? 아이고. 아니야. 2차까지는 괜찮은데 3차 맞고 나서 완전 바보가 됐어요. 정말로 멍청해졌습니다. 강의만 어떻게 꾸역꾸역 하고 있어요. 3차? 3차? 작년 언제 맞았지? 작년에 맞았는데 언제인지 모르겠네. 근데 몰랐는데 그 강서구 씨인가? 뭐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그 기사를 보고 나서 나도 3차 맞고 나서 눈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원래 안 좋은 데다가 더 안 좋아졌어요. 지금 안경을 바꿔야 돼요. 기억력이 이야 진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예. 요새는 4차는 죽어도 안 맞을 거야. 차라리 걸리는 게 나을 거야. 언제쯤 끝날래나. 지겨워. 전세권. 예. 일단 첫째가 전세금 지급. 반드시. 두 번째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해요. 용도. 만약에 예를 들어 임야 전세권자라면 나무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용도로 썼다 그러면 설정자가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마치 저당권자처럼 일반 채권자가 아니고 저당권자처럼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어요. 목적으로. 그걸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매대가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자신의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세권의 뜻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일단 그 좁은 박스 밑에 용익물권이면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담보물권의 성격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용익물권의 성질이 기본이고요.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두 번째, 조문에서 농경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당연하죠. 농지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농경지는 이런 걸 전세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존속기간 중에는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게 본질이고요.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목적물을 경매하여 전세금을 우선 배당받는 이런 성질까지 갖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그런 물권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성질. 일단 타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죠. 농경지는 제외된다 그랬고요. 타인 부동산이니까 타인 토지 또는 건물일 텐데 일몰일권주의 예외에 따라서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일동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하나의 특징을 조금 더 확인할 게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갑소유 건물이 있고 여기에 전세권자 을이 있어. 그런데 반드시 뭘 지급하라고 됐죠? 전세금 지급. 그죠? 그러니까 을은 갑소유 건물의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갑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여기서 을이 돈이 필요하다 해서 요것만 팔아먹을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전세권만 팔아먹을 수 있을까? 안 된단 말이죠. 저 전세권은 나중에 전세권이 끝났을 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도구예요, 도구.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분리양도 못한단 말이죠.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해서 요것만 양도하는 건 안 된단 말이죠. 전세권은 나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 우선 변제받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함께 양도하는 것이 원칙. 딱 그거 일단 기억해 두세요. 예외는 나중에 나오지만 원칙. 그것만 딱. 그래서 전세권을 생각할 때는 항상 타인 부동산의 전세권이라는 권리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정자에 대해서 채권도 가지고 있다.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전세권의 취득이 나옵니다. 취득은 두 가지 방법,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 중에서 전세권은요,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합니다. 물론 상속 등을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주로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게 됩니다. 전세권 취득해 보면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권 등기라고 돼 있죠. 하나 추가해야죠. 전세금도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그 동그라미 1번.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라. 만약에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그 전세금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없다. 을이 만약에 기존의 갑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 상태에서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갑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 이때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줘야 한다면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채권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돼요. 그죠? 근데 기존에 빌려줬던 돈을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있다.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되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없고 기존에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다면 그 빌려준 돈을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반드시 지급하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인도는 요건이 아니죠.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전세권 등기 플러스 전세금 지급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을 전세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 취득과 와서 그 계약을 통한 법률 행위를 통한 취득이 그 요소가 뭐냐? 그중에 특히 전세금 반드시 지급하되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없다.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또 존속기한 및 갱신이 나와요. 여기도 조문을 달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존속기한 및 갱신에 관련된 조문이 전세권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먼저 312조 1항 최장 10년이라고 전세권의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되 단 10년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장 10년이에요. 만약에 당사자가 전세권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정했다. 10년으로 단축시켜버립니다. 그죠? 그 1항. 반면에 2항은요. 건물 전세권만, 건물. 토지 전세권은 안 되고 건물 전세권만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면 1년으로 본다고 해서 최단 1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만. 2년 아니고요. 1년입니다. 1년. 문제는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지상권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에서 30년, 15년, 5년으로 정해줬죠. 근데 전세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되고요. 그리고 313조에서 각 당사자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설정자도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소멸 통고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이 경과함으로써 전세권은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12조 1항, 2항과 313조를 딱 묶어가지고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또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렇게 규정해놨냐고. 모르죠, 저도. 국회의원들 대가리를 들어가 보지 않는 한 모르죠, 저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312조 1항, 2항하고 오른쪽에 있는 313조까지 묶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갱신은 두 가지 방법. 312조 3항, 약정갱신입니다. 다시 왼쪽 하단에 보면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약정갱신이에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서 약정갱신할 때도 10년을 넘지는 못한다.
그죠? 기간 또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항. 요게 법정갱신, 묵시갱신, 자동갱신인데요. 요것도 건물전세권에만 인정이 됩니다. 312조 2항과 312조 4항은 토지전세권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건물전세권에만 적용이 됩니다. 둘 다 조문이 건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312조 4항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자, 법정갱신은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생겨요. 결국 법정갱신은 포인트가요. 법정갱신 요건과 그 효과. 법정갱신되었을 때 효과.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 요건과 효과가 312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건이 그지 같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 자, 예를 들어서 전세권 존속기간을 계약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을 정해놨어요. 자, 만료일이 12월 31일이죠. 그 만료일 6개월 전 6월 1일부터 한 달 전 11월 30일 요 사이 기간이 만료가 되기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요 사이에 5달 동안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됐습니다. 조문이 요건이 그지같이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줄이세요. 5달 동안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딱 이렇게만 기억하죠. 그럼 깔끔하죠. 즉 아무 말을 안 했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뭐 계약 안 할 거다, 갱신 안 할 거다, 또는 뭐 전세금을 올려달라, 안 올려주면 갱신 안 할 거다, 뭐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기간이 만료된 때 갱신한 걸로 봐요. 자, 이때 효과.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 조건, 이전의 계약과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한 걸로 보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봐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니까 또다시 313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313조가 312조 4항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자, 법정갱신 되면요. 여기 보세요. 지금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부에. 근데 법정갱신 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소 등기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그죠? 말소 등기할 필요 없다. 왜 없냐?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다. 변경 등기 필요 없다. 갱신 등기 필요 없다. 갱신 등기하지 않아도 갱신된 거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건물전세권자는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 되었을 때 대법원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므로 그 갱신에 따른 변경 등기, 갱신 등기 없이도 전세권자는 갱신된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예? 187조가 적용돼서 맨 밑에 판례가 있죠. 조문 확인하시고 건물전세권 법정갱신 효과와 관련해서 그 판례 마지막으로 하나 어렵지 않으니까 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의 효력. 이제 여기는 또 건성. 예. 3월 달이나 5월 달에 가서 자세히 보면 되니까 건성. 자, 일단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해서 304조 1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법정상권이 있는데 법정상권 아까 봤죠? 305조. 자, 전세권의 효력에서 일단 304조하고 305조. 이걸 좀 잠깐 보셔야 돼요. 305조는 아까 봤어요. 법정상권이라고. 그런데 305조는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을소유 건물 있어. 을소유 건물. 그리고 우리 땅에 지상권이나 각과 계약을 쳐서 임차권 따위를 갖고 있는 경우, 요 경우.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 이게 304조. 그런데 을이 병하고 전세권 계약을 맺고 여기서 전세권을 설정해줘. 이렇게. 타인 소유 토지 위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때도. 요 상황에서 나중에 우리 병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목적으로 임의 경매 넣는다 그랬죠. 자, 경매를 넣었어. 건물을 정이 경락받았어. 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이때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면 안 되죠. 모두 정한테 넘어가야 돼요. 이것도 넘어가야 되죠. 그죠? 정은 남의 땅의 건물을 경락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넘겨받아야 돼요, 정은. 그래서 304조 1항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이 전세권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304조 1항을 볼게요.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걸 그냥 조문만 읽으면요. 어떤 시츄에이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루 종일 읽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림을 딱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지상권, 임차권도 취득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건물 전세권의 효력이 여기에도 미쳐야 되는구나 라고 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304조 1항은 건물 전세권이 경매가 돼서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취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304조 1항이죠. 법정상권은 말씀을 드렸고요. 양가로 3번. 자, 갑소유 건물의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전세금을 1억을 준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자, 이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건물 신소유자에게 자신의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물권이니까. 임대차라면 주장을 못해요. 채권에 불과하니까. 근데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목적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위 및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신소유자가.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구소유자 갑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임대차하고 정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양가라 3번.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밑에서 5번째 줄 신소유자는 두 줄 내려가서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 판례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전세권자의 권리 의무라고 해서 양가로 의무의 유지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309조. 이것도 또 임대차와 차이점이고요. 아까 지상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익물권자들은 스스로 현상 유지수선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309조에서 무엇을 박아놨어요? 전세권자는 현상 유지수선 의무가 있다.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라 건물주인이 아니라 임대차는 임대인이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단 말이죠. 반면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자가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전세 들어간 사람이 전세권 등기까지 했어. 그럼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다 갖고 있다 그랬죠. 여기서 목적물이 수선이 필요할 때 누가 수선해 줘야 되는가에 충돌이 생긴단 말이죠. 임대차로 보면 집주인이 해줘야 되고요. 전세권으로 보면 전세권자가 수선해야 되니까 충돌이 생겨요.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판례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충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309조. 전세권자에게
현상유지 수선의무. 자, 현상유지 수선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어떤 뜻이에요? 필요비를 전세권자가 부담하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전세권자도 필요비 상환청구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세금 증감청구. 아까 지료증감청구는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세금 증감청구는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증액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 아까 지료증감청구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전세금 증감청구에서는 감액은 없는데 증액은 제한을 하고 있다. 증액. 최초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일방적으로 증액을 청구할 수가 없고 1년 내 계약을 하거나 증액을 한 후 1년 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를 못하고 이렇게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이거하고 똑같은 게 주택임대차가 하면 또 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전세권에 있습니다. 증액 제한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페이지 경매권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랬고 3번 전세권 처분. 이거 아까 지상권하고 비스무리해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팔아먹을 수 있고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으며 목적물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방법이 전전세가 있고 임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전전세 들어봤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전세는 전대차 계약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또 다른 전세권을 말합니다. 새끼 전세권입니다. 전전세권이라고 보통 불러요. 요거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예? 누구의 동의 없이? 갑의 동의 없이. 그런데 단서에 설정 행위로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상권은 아까 뭐라 그랬죠? 양도 금지 특약 무효라 그랬죠. 근데 전세권은요.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각과 을이 이걸 금지시킬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전세권자는 전세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갑에 대해서 뭐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 그죠? 이거 같이 양도해야 된다 그랬죠. 결국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전세금 반환 채권도 팔아먹는 거예요. 채권을 팔아먹으면요.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바뀌어요. 자, 여러분이 을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며칠 있다가 전혀 모르는 병이 와서 돈을 갚으래.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돈도 안 빌렸는데 왜 너한테 돈을 갚아야 돼? 그랬더니 병이 을로부터 채권을 샀대.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 찜찜해. 찜찜하죠. 채권을 양도하면요.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채권 양도는 제한할 수 있도록 금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설정 행위로 이걸 금지한다는 건 이거 금지하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상권과는 달리 전세권, 양도 등 금지 특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그 금지 특약이 없을 때 갑의 동의 없이 양도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전세권의 특징 중 하나다. 그리고 한 장을 넘깁니다. 간단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전세권에 소멸이 나왔어요.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목차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나온다 그랬죠. 소멸 사유하고 소멸의 효과. 소멸 사유 중에서는 그 권리의 특유의 소멸 사유. 그걸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전세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두 개가 있어요. 311조와 313조. 313조는 아까 봤어요. 소멸 통고. 반면에 311조는 뭐냐? 아까 조문에서 타인 부동산을 용법에 따라 사용시키라고 그랬죠. 그렇게 안 했을 때. 정해진 용도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임야전세권자가 나무를 심지 않고 있던 나무도 뽑아버리고 펜션을 지어서 펜션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럴 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311조는요. 전세권 소멸 청구고요. 313조는 전세권 소멸 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겠죠. 어떻게 다를까? 이건 6달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이건 6달이 지나야 소멸해요. 소멸 청구, 소멸 통고.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전세권 특유의 소멸사입니다. 311조와 313조. 됐죠? 그 다음 한 장을 넘겨서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동생관계와 경매권은 건너뛰고 오른쪽. 아까 지상권하고 똑같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데 현상대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원상 복구해야 되는데 뭘 원상 복구하느냐. 목적물에 전세권자가 부착한 전세권자 소유. 전세권자 소유 부속물. 예를 들어서 건물 전세권자가 건물 현관에 부착한 번호키 같은 거. 이거 전세권자 소유죠. 이런 거예요. 부속물. 수거하란 말이죠.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자도 원상 복구 의무가 있게 되는데 그 원상 복구 의무가 뭐냐? 부속물 수거. 여기서 설정자가 이게 원칙인데 부속물을 수거하여 목적물을 원상에 복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설정자가 팔아라. 이거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권이랍니다. 또 전세권자도 설정자한테 사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부속물 매수 청권입니다. 전세권에는 부속물 매수 청권이 규정이 되어 있고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설정자는 팔아라고요. 전세권자는 사라. 자, 차이는 설정자가 팔아라 할 수 있는 부속물은 별다른 제한이 없어요. 야, 네 거 그냥 다 팔아. 이게 돼요. 그런데 전세권자가 사라 할 수 있는 부속물은 2개만 됩니다. 설정자 동의를 받아 부속시킨 거 하고요. 아예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하고요. 그 2개만 나중에 설정자한테 사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네, 그렇게 316조 원상회복 의무와 설정자 및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는 2가지만 된다는 거.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상권하고 똑같이 한 장을 넘기면 전세권도 필요비 상한 청구권 인정이 안 되고 유익비 상한 청구권만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3가지 용익물권이 있다. 각각 어떤 권리고 그 다음에 위임법 조문 중에서 특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권리가 전세권이다. 자, 이제 담보물권 남았습니다. 담보물권은 중요하죠. 유치권, 저당권 2개가 있는데 거기서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오니까 용익물권은 3개에서 3문제, 담보물권 2개에서 4문제 내지 5문제. 당연히 담보물권을 더 열심히 해야죠. 자, 먼저 담보라는 말은 법적으로 채권의 우선 변제를 확보하는 것을 담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채권의 우선 변제를 확보하는 걸 담보라고 하는데요. 1월 10일 날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고 2월 10일 날 병이 을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둘 다 변제기가 3월 말
변제 돈 갚는 날짜가. 자, 3월 말일이 되었을 때 을하고 병 중에서 법적으로 누가 먼저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가? 즉 3월 말일이 되었을 때 갑은 법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갚아야 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자, 갑은 3월 말일 누구한테 먼저 갚아야 돼요? 예? 갑의 맘이죠. 그죠? 갑은 너한테 먼저 갚을 수도 있고 병한테 먼저 갚을 수도 있습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먼저 빌려줬거나 더 많이 빌려줬다 해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 따위는 없습니다. 채권자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들 중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고 싶은 사람이 생기겠지. 그게 담보다. 사람을 통한 담보가 있고 물건을 통한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 물적 담보. 사람을 통한 담보는 보증인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적 담보가 담보 물권이 됩니다. 을은 그냥 빌려줬는데 병은 갑으로부터 101호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어. 그래서 병이 101호의 저당권과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면 나중에 101호를 경매하여 병은 을보다 더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게 담보 물권이에요. 채무자 등이 제공한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이런 걸 담보 물권이라 합니다. 자, 이런 담보 물권이 전형 담보 물권이 있고 비전형 담보 물권이 있는데요. 전형 담보 물권은 말 그대로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게 전형 담보 물권이에요. 경매 대가로부터. 반면에 비전형 담보 물권은 아예 병이 소유권을 가져가 버려요. 병이.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병이 가져감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회수하는 이런 걸 비전형 담보물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 담보물권은 경매대가에서 우선 회수하는 거고 비전형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우선 회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형 담보물권이 민법에 있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 3개가 있고요. 비전형 담보물권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있고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 3가지가 있습니다. 비전형 담보물권 나중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되고 이제 전형 담보물권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을의 1,000만 원 채권과 병의 2,000만 원 채권을 비교해 보면 을의 채권은 담보가 되질 않죠. 일반 채권이죠. 근데 병의 채권은 저당권으로 담보가 되어 있죠. 요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은 뗄래야 뗄 수 없지요. 요 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요거를 담보물권의 공통의 성질이라고 해서 담보물권의 통일성이라고 부르고 4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성질의 개념을 잡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동그라미 3번에 담보물권의 통일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양이 잔뜩 많은데 다 필요 없고요. 기억의 부종성은요. 4번째 줄.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 이게 부종성이다. 그래서 지금 병의 경우에는 101호 등기부의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3월 말일 날 갑이 병에게 2,000만 원을 갚으면 채권이 소멸하면서 동시에 저당권도 소멸해버립니다.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이. 그게 부종성입니다. 2번째 수반성. 병이 아직 3월 말이 안 됐어. 그런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저 2,000만 원 채권을 정한테 팔아서 넘겼어. 그럼 저당권도 이전이 됩니다. 즉 수반성은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하는 성질 이렇게 됩니다. 자, 3번째 불가부성.
3월 말일 날 갑이 병에게 1,900만 원을 갚았고 100만 원이 남았어. 그런데 그 100만 원을 갑이 갚지 않아. 그러면 병은 그 1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부를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 일부가 남았다 하더라도요.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체에 효력이 미칩니다. 이런 걸 불가불성이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상대위성이라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땅의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중간에 땅이 수용이 되어버렸다. 을은 더 이상 땅을 경매해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어요. 대신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이 있겠죠? 여기에서 1억을 우선 회수하게 됩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회수하게 돼요. 이런 걸 물상대위라 한다. 저당권의 객체인 토지가 수용이 되고 그 가치 변형물이 있을 때 저당권은 그 가치 변형물 위에 대신 자리 잡는 성질. 그걸 물상대위라고 부른다. 즉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성질을 뭐라 하자? 물상대위라 하자. 물상대위라 하자. 이렇게 네 가지 담보물권의 통일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치권 보십니다. 먼저 유치라는 말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유치라고 합니다. 줄여가지고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유치라 하고요. 그럼 유치권은 뭐냐? 320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죠.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 이렇게 돼요. 자, 거기서 유가증권은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만 생각해 봅니다.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 점유 및 반환을 거절할 권리, 이게 유치권이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 예? 자동차 수리비를 받지 못한 카센터 사장님께서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 주택 임차인이 보일러를 고쳤는데 임대인이 그 고친 비용을 주지 않는다. 받을 때까지 주택을 유치. 비용을 받을 때까지. 갑소유 말이 을의 농작물을 훼손시켜서 손해가 생겼다. 그래서 을이 그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말을 어떻게 해? 유치. 갑의 개새끼가 나를 물었어. 그래서 내가 치료비가 생겼어. 손해. 개를 유치. 이렇게 되죠. 나를 물지 않을 때는 반려견이지만 나를 무는 순간 개새끼가 되죠. 이런 게 다 뭐가 된다? 유치권이 된다. 건물, 자동차, 주택, 말, 개를 점유하는 을. 건물, 자동차, 주택, 말, 개 때문에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 자동차, 주택, 말, 개를 유치할 권리. 이게 유치권이다. 그죠? 특징을 생각해 보면요. 첫째가 유치권은요. 약정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는 취득할 수가 없고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권리들은 법률 행위, 즉 약정을 통해서 취득하거나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유치권은 예를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나. 안 하죠. 야, 네 개가 나를 물으면 치료비 받을 때까지 개를 유치하기로 계약하자. 이런 계약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약정을 통해서는 취득할 수가 없고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법정담보물권인데 포기 특약할 수 있습니다. 무슨 특약할 수 있다고요? 포기 특약. 2월 15일 날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서 수리비는 말일 날 주기로, 자동차는 오늘 찾아가고 수리비는 말일 날 주기로 갑과리 합의한 경우 을은 뭘 포기한 거예요? 유치권 포기한 거죠. 그죠? 이렇게 법정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포기 특약할 수 있다. 그 다음 우선변제권이란 게 없어요. 유치권은. 자, 건물을 유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건물이 갑의 다른 채권자에서 경매가 돼요. 보통 담보물권자들은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변제 받는다 그랬죠. 경매 대가로부터 권리의 선후를 판단해서 배당을 받는단 말이죠. 그 배당을 받고 소멸을 해요. 근데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대신 목적물이 경매돼도 소멸하진 않아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치권을 만들 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320조에서는 그냥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만 끝이 나요. 저당권을 나중에 보면요.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조문이 끝이 나요. 담보물권들은. 근데 유치권만은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끝이 나고 우선변제권 자체를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질 않아요. 자,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당연히 가치 변형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물상대위도 인정이 안 된단 말이죠. 물상대위도 인정이 안 된다. 자, 세 번째. 이 마이크가 만약에 제 거다. 제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근데 누가 가져갔다. 훔쳐갔다. 그럼 저는 소유권을 상실하나요? 상실하지 않죠. 물건만 도난당한 거지. 소유권까지 도난당한 건 아니니까 내가 내 물건을 도난당했다 하더라도 누가 말없이 가져갔다 하더라도 내가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가져간 놈을 쫓아가서 이걸 추급이라고 해요. 내 물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추구표와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죠. 그러니까 내가 유치하고 있던 물건을 누가 가져가 버리면 나는 유치권이 소멸해 버려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초하여 쫓아가서 추급, 유침을 돌려달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거를 추구표가 없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치라는 말 자체에 점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치권은 사가지가 없다. 우물추물. 우선변제, 물상대위, 추구표,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교재 없으면 쓰세요. 없어 교재. 우선변제 뭐 뒤에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앞에서 그냥 묶어서 기억하세요. 우선변제, 물상대위, 추구표,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 이런 게 유치권의 특징이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거.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에서 요건을 만들어 놨겠죠. 요러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을 취득하도록 그 요건 5개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오늘은 제가 11, 12월 달에도 외우시라는데 안 외우셨단 말이십니다.
5개 요건을 일단 머릿속으로 잡습니다. 첫째, 368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타인 물건. 타인 물건. 이게 첫 번째 요건. 타인 물건. 동그라미 1번에 타인 물건. 두 번째, 결련관계. 자, 결련관계는 아까 320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채권자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대법원이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 결련관계라고 해요. 요게 인정이 되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가 한 장을 넘기면 채권 변제기 도래가 있고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자, 아까 갑이 수리를 맡기면서 수리비는 2월 말일 날 주겠다. 수리비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죠.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번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네 번째 요건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오른쪽 메뉴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 포기 특약이 없을 것. 제가 작년에도 요건 5개를 꼭 외우세요 그랬어요. 일단 크게 뼈대를 잡으세요. 그게 작년에 났어요. 2년 전에. 예제. X 물건에 대한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371페이지에 보면 예제가 하나 있는데 그 요건 물어보는 거예요. 1번이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영향을 미치죠. 2번 변제기 도래 여부, 4번 불법행위 여부, 5번 유치권 배제 약정이 있는지 여부 다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죠. 네. 요건 물어본 거예요. 답이 3번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요건 5개를 머리에 넣고 근데 나중에 여기다가 새끼를 조금 치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오늘 하나, 두 번째 요건, 결련성. 5가지 요건을 머리에 뼈대를 세운 다음에 살살 새끼를 치면 되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만, 두 번째 요건. 물건과 채권사의 결련관계, 결련성이 뭐냐? 두 번째, 그 결련관계, 결련성이 있어야 유치권이 인정되고 없으면 유치권이 인정 안 되겠죠. 이거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개념이 어려워요. 결련성, 결련관계 개념이 어려워.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결련관계란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하고 오른쪽 가운데 니은,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생긴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개념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럼 뭘 물어보냐? 이거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는 인정 안 되는 거 6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중에 오늘 4개를 암기합니다. 핵심에 나와 있죠. 369페이지 핵심 있죠? 자, 1번 보증금. 보증금 동그라미. 2번 권리금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부속물 매수를 위한 대금이라고 돼 있죠. 부속물 매매대금. 부속물 매매대금. 5번에. 3번에 보면 그냥 매매대금이라고 돼 있죠. 자, 이 3번은 옆에다 쓰세요. 건축자재대금. 3번 옆에다가 건축자재대금이라고 쓰세요. 자, 건축업자 의리요. 건축업자 의리. 건축자재상으로부터 철근을 샀어요. 그런데 의리 철근 값을 안 줘, 병한테. 그래서 병이 철근을 이용해서 지은 건물, 갑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을은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건물 유치할 수 있죠.
반면에 건축 자재상 병이 철근 값을 받지 못했다 해서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거는 철근 매매대금에 불과하다. 공사대금이 아니라 을과 병사의 계약을 통해 체결한 매매대금에 불과하니까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말이야. 네 개,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요 네 개 일단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해둬라. 요것만 기억해도 유치권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일단 유치권 성립 요건 5개 기억하시고 그중에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결연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건 4개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쭉쭉 넘어가요. 나머지는 쳐다보지 마시고 372페이지 가면 유치권의 효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몇 가지 딱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권리의 가장 기본이 유치권이죠. 유치권이란 동그라미 1번 인도 거절권을 말하죠. 그죠? 인도 거절을 말하는 거예요. 유치할 권리의 기본이 뭐예요?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거니까 인도 거절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권이에요. 무슨 권? 물권.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대세적 효력이라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을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조심하실 게 유치권은 말 그대로 건물 반환을 거절하는 걸 말하죠. 이거하고 을이 갑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건 별개란 말이죠. 을이 갑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채권. 반면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건 반환을 거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유치권 행사와 갑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채권 행사는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으나 경락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를 구별하시자. 그게 동그라미 2번의 기억. 자, 두 번째 권리 오른쪽에 보면 322조 1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치권자는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죠? 보통 저당권자는요. 경매대가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경매권 인정이 돼요. 그죠? 근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 근데 경매권을 인정을 해줘. 그게 322조 1항이에요. 322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죠.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조문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320조 1항만 보면 마치 경매대가에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경매할 수 있다처럼 되어 있어요. 하지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322조 1항의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그냥 쉽게 팔아버리기 위하여. 그걸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합니다.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경고용 경매권이에요. 물론 학자들이나 판례가 채무자에 대한 경고용 협박용 경매권이라고는 안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의미는 경고용이에요. 너 언제까지 공사대금 안 주면 나 경매 넣을 거야.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경매권이다. 그거를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합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 기억에 있죠.
어쨌든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인정되지만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권은 아니라는 거. 322조 2항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요. 자동차를 수리한 을이 갑이 수리비를 주지 않아서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다가 끝내 갑이 수리비를 안 주면 을이 자동차 소유권을 가져가고 수리비를 퉁칠 수 있어요. 이거를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합니다. 요건이 4가지가 있어요. 322조 2항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법원에 청구,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자, 을이 갑한테 야 수리비 100만 원. 그랬더니 갑이 차값이 100만 원인데 뭔 수리비가 100만 원이야. 나 안 찾아가. 그럼 을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응? 중고 매매상한테 평가를 맡겨. 100만 원이래. 그럼 법원으로 달려가서 판사님 차값이 100만 원이고 수리비가 100만 원인데요. 갑이 찾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차라리 제가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수리비 100만 원을 퉁치게 해주세요. 예? 다만 미리 갑에게는 알려줘야 되죠. 야, 나 자동차 소유권 가져간다. 이렇게. 그래서 4가지 요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감정인 평가를 거칠 것, 법원에 청구할 것,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할 것. 그 요건 하에 목적물을 변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유치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조례. 이 322조 2항은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시험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유치물 자체를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죠. 충당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답니다. 즉 임의로 충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과실수지권이 있네요. 이런 거예요.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을이 병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병으로부터 차임을 수취해서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차임이 과실이에요. 즉 유치권자에게는 과실을 수취하여 원본과 이자에 충당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즉 변제 충당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 변제를 뭘로 충당한다고요? 과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유치권자의 의무가 있어요. 맨 밑에 보면 324조. 거기 2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예?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거하고 결합을 시켜보세요. 을은요. 갑의 승낙 없이 병에게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임대했다면 차임을 을이 수취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을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해서 공사대금에 충당하려면 갑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 그 다시 위로 올라가면 조문 박스 밑에 3번째 절 소유자의 동의 얻어 임대해서 받은 차임. 이렇게 되죠. 그죠? 323조에서는 그 조문 자체에서는 채무자 승낙을 받아라라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324조 2항과 결합을 해서 승낙을 받아 임대하여 받은 차임을 가지고 원본과 이자에 충당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런 의미의 과실주권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 양가로 4번 비용상환청권이라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자신의 농작물을 훼손시킨 말을 을이 유치하고 있는데 굶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비용이 들어요. 그 비용 돌려달라 따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그 목적물에 추가적으로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것도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또 다른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의무가 두 개가 있죠. 324조 2항은 받고요. 1항은 조심조심 다뤄라. 남의 물건 유치하고 있는 거니까. 야, 너 농작물을 훼손시켰다고 해서 말 학대하지 말아라. 막 털 뽑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1항에 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조심조심 다뤄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유치권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3항,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유치권의 효력으로서 유치권자의 권리가 어떤 게 있고 의무가 어떤 게 있는가 확인하시면 돼요. 마지막이 유치권 소멸입니다. 오른쪽. 소멸은 소멸의 사유와 소멸의 효과가 있다 그랬죠. 소멸의 효과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담보물권 돈 갚으면 소멸 그걸로 끝. 뭐 원상복구 이런 거 없어요. 결국 유치권 소멸에서는 소멸 사유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먼저 조심할 게 거기 326조입니다. 제가 아까요.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채권 행사는 별개라 그랬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건 반환을 거절한다는 거고 채권을 행사한다는 건 돈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시에 걸려요. 채권자가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소멸시효라는 게 적용이 돼서 소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을이 지금 유치권만 행사하고 있고 따로 돈 달라 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즉 채권을 따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한다. 그건 됐죠? 그러면 그걸 유치권과 결합을 시켜서 을이 현재 유치권만 행사하고 있어. 건물의 반환만 거절하고 있어. 따로 갑에게 돈 달라 소리를 안 하고 있어. 그럼 그 채권은 소멸시에 걸리게 된단 말이죠. 그거를 326조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조금 나아요. 유치권자가 유치권만을 행사하고 있고 채권을 따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그러면 조금 쉽죠. 그렇게 안 해놓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의미. 유치권자가 유치권만을 행사하고 있고 즉 물건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고 있고 따로 돈 달라 소리 즉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326조입니다. 이게 왜 유치권 소멸 사유에 있을까요?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 부종성. 그죠? 그래 소멸 사유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라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소멸 청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27조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더라. 농작물을 훼손시킨 말을 유치하고 있는데 손해는 1,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말값은 20억인 경우. 종마 같은 건 더 하죠. 아주 비쌉니다. 호주 수입 종마 같은 것들은 수십억 수백억씩 합니다. 갑의 입장에서 보면 1,000만 원 때문에 20억짜리 말이 마곡간에서 썩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말을 찾아가고 싶겠지. 그게 327조. 다만 여기서 뭔 담보를 제공하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한 담보.
여기서 상당한이란 말 여기 보세요. 1,000만 원에 상당한 담보일까요? 20억짜리 담보를 말할까요? 당연히 1,000만 원짜리겠죠. 이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한 담보란 채권액에 상당한 담보를 의미한다. 유치 목적물 가액에 상당한 담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1,000만 원짜리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 20억짜리 담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갑이 담보랍시고 3,000원짜리 닭을 가져왔어. 을은 안 받아도 되죠. 닥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결국 상당한 담보 제공에 대해서만큼은 채무자,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렇게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점유상실이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간밤에 말이 도망갔어. 을은 말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죠.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당연히 유치권도 소멸하는 거죠. 유치란 말 자체가 점유 및 반환 거절인데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유치권 소멸하죠. 그런데 말이 스스로 도망간 게 아니라 갑이 밤에 몰래 와서 말을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을의 입장에서 보면 점유를 침탈당한 거죠. 이럴 때는 204조가 적용이 된단 말이죠. 우리 점유권에서 봤잖아요. 204조.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걸로 본다. 그대로 유치권에 적용하면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렇게 점유 상실과 관련해서 특히 니은 점유 침탈에 의한 상실은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유치권. 유치권 내용이 단출해요. 그죠? 뭐 복잡하고 막 그런 거 없잖아. 여기 이제 판례가 들어가면 좀 복잡해요. 근데 요 정도만으로도 유치권 문제 웬만한 게 풀리게 됩니다. 됐죠? 네. 마지막 저당권 하나 남았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